안녕하세요. 금일 DNK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허정국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PBR을 3로서 지난 2023년 12월 및 2024년 8월에 진행한 세미나, PBR 세미나 이후 후속 논문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 고학기차 재학 중이고, 관심 연구 분야는 강화학습과 자가지도 학습이며, 특히 금일 발표할 RLHF 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세미나에서도 다루었지만 이제 리마인드 차, 인트로덕션과 프리리미너리스를 통해서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PBR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전 세미나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실 분들은 빠르게 넘어가셔도 되고 이제 어드밴스드 메소드 챕터 3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전 두 번의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방법론들이 이제 온라인 RL 기반이고 금일 세미나는 이제 오프라인 RL 기반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파트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으니까 뭐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 뭐 요런 개념이 있다 정도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한마디로 게임을 진행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목적인 분야입니다. 예시는 게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게임 외에도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스케줄링 등에 고루 적용되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을 점수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시점 t로부터 앞으로 받을 누적 보상을 이제 확률 변수 GT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GT는 단순히 이후 보상에 대한 합으로 정의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강학습 알고리즘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렴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 빨리 큰 보상을 받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감마 1보다 작은 가중치 감마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가중합을 사용합니다. 이제 흔히 감쇄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더 뒤의 시점일수록 해당 시점의 보상을 이제 다운웨이트 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확률 변수 GT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화학습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일단 현재 상태 그리고 행동,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로 이루어진 이런 거를 흔히 이제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이제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네, 우선 환경으로부터 현재 상태 ST를 받습니다. 뭐 이 에이전트가 현재 어디 있고 뭐 어떠한 뭐 게임이라면 체력은 어느 정도고 이런 상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는 이러한 상태를 토대로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의 행동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상태가 이제 흔히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상태가 이제 확률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보상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이 부분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환경에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이 상태가 주어졌을 때 행동을 선택하는 이제 이 부분인 것이고 이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 대한 행동의 조건부 확률 함수 이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정책 기반 강화학습은 흔히 이러한 정책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론이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GT를 추정하는 GT의 조건부 기대값 이제 Q를 비교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액션 1번을 취했을 때 앞으로 13점을 받을 것 같다. 근데 반대로 내가 액션 2번을 취했을 때 8점을 받을 것 같다. 라고 했으면은 이제 1번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이러한 방식을 이제 가치 기반, 이제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정책 함수, 이 폴리시 파이가 아니라 흔히 행동 가치 함수라고 불리는 이 Q 함수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정책 기반, 가치 기반 알고리즘은 되게 다양하고, 이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다루지 않아도 금일 세미나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방식이 이제 흔히 액터 크리틱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강학습은 이 액터 크리틱이라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합니다. 상태에서 행동 취하고 보상받고 상태받고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렇게 쭉 쌓아 놓습니다.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는 곳에다가 쌓아두면은 이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정책 함수 그리고 가치 함수를 같이 동시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됐으면은 이 에이전트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고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제 행동을 취하고 계속 데이터를 받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때 에이전트의 행동 선택할 때는 액터 크리틱의 경우에는 정책 함수를 통해서만 선택한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별로 디테일한 수식은 가지각색인데 일반적으로 다 여기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Q 함수든 이 정책 함수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 보상이라는 것이 레이블처럼 작용해서 학습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상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행동을 취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3, 4장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이 수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어떻게 에이전트가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 함수와 행동 함수가 각각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가 알아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일단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의 현재 상태를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벡터일 수도 있고 이거를 입력을 받아서 현재 상태에서 행동을 취할 행동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동 하나 샘플링해서 아래로 가는 행동을 이제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환경은 이제 위아래 방향 등에 대한 이동을 선택하는 환경은 아니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일단 네 방향 이동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행동 가치 함수 Q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아래로 가는 행동을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얼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130점 받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수정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해당 Q 값은 양수니까 앞으로 양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한 거니까 우리가 선택한 이쪽으로 가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정책 함수는 다음과 같이 학습되는데요. 이제 전 페이지랑 비슷한 예시로 현재 정책 함수를 통해서 이제 0.3의 확률로 왼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Q값이 얼마냐라고 Q함수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앞으로 60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게 폴리시를 학습시키기 위한 정책 함수를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 함수인데 여기서 이 폴리시를 제외한 이 가치 함수 파라미터는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0.3의 확률로
로그 0.3의 확률로 이제 Q를 60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높여야겠죠. 내가 60점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겠죠. 그래가지고 정책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얘를 이제 0.5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겠고, 반대로 0.4의 확률로 위로 가는 액션을 취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Q 함수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40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제 Q 함수가 예측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내가 0.4의 확률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0.4의 확률로 이제 마이너스 40점을 받았다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얘가 최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확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정책 함수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0.2의 확률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가 평가 단계에서 행동을 뽑을 때는 이 정책 함수에서 그냥 샘플링만 하고 이때는 Q 함수는 잘 쓰질 않습니다. 학습할 때만 쓴다고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말하면 정책 함수가 잘 학습되기 위해서는 이 Q 함수가 누적 보상 GT를 잘 예측하는 게 관건이겠죠. Q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MSE로 요 수식을 다시 쓰면은 얘가 결국은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한마디로 MSE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상태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다음 상태 그리고 다음 행동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현재 상태 행동에 따른 요 Q 값이 여기 현재 상태랑 액션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 얼마 더 받을 것 같냐라고 예측했을 때 Q 값이 130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여기 5점 포함해서 쭉 받을 게 총합해서 130점 남았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 보상을 하나 받고 실제로 내가 이때는 130점 받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한 스텝 지나고 5점을 받고 여기서 다시 예측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100이라는 값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는 현재 내가 진짜 방금 모란 일부 보상을 받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을 더 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제 사실 얘가 130이 아니라 105로 업데이트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맞긴 하지만 이제 실제 과학습에서는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다음 상태에 대한 예측값을 이제 0.9만큼 이렇게 다운웨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할 때는 내가 130이라고 예측했던 값이 내가 한 스텝 지나 보니까 얘는 한 스텝에 받았던 트루 보상이고 그리고 얘는 다음 시점에 다시 남은 기간 동안 예측값 여기 100에다가 0.9로 곱해서 95로 얘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의 불확실성한 추정치를 실제 한 스텝 나아가 보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남은 것만큼 예측을 하면 되니까 좀 더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겠죠. 저희 20곡에서 이제 힌트 하나 얻었을 때보다 힌트를 두세 개 얻었을 때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 Q 함수는 일부 힌트, 트루 리워드 살짝 한 스텝 나아간 트루 리워드랑 다음 상태의 덜 불확실한 예측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가치 함수의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논문들 중에 요 V라는 함수도 쓰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요 Q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 취했을 때 앞으로 기대값이 얼마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다시 쓰자면 Q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GT를
현재 상태랑 행동이 좋아졌을 때 얼마 받을 것 같아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 V라는 이제 경우는 단순히 조건이 하나만 붙는 겁니다. 단순히 조건이 하나만 붙어서 내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 받을 것 같아라고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알고리즘마다 V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Q를 이제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은 얘가 결국은 V가 되겠죠. 이제 강학습에서 엑서크리틱 방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물론 알고리즘마다 수식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이전트가 학습되기 위해서는 보상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보상 함수를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래 왼쪽 그림은 메타월드 인바이러먼트라고 제가 강화학습 벤치마크의 일부 환경들에 대한 스냅샷을 가지고 온 건데, 이 오른쪽이 이 해당 환경들에서 문을 열거나 또는 버튼을 누르거나 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의된 보상 함수들입니다. 간단히 로봇팔 하나만 움직여서 창문 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요구가 되는데, 실제에서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하려면 더 어려워지겠죠. 저 강화학습은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보상 함수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당 그림은 메타월드 버튼 프레스라는 환경인데, 그리고 옆에는 요 메타월드 깃허브에 옛날에 있었던 이슈 사항에 대한 걸 제가 글을 하나 캡처를 해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원래는 버튼을 눌러야 보상을 받는 그런 환경인데, 일부 사람들이 해보니까 뭐 제가 실제로 이런지는 검증은 안 해봤지만, 버튼을 뭐 누르지 않고 땡기기만 하더라도 이제 보상 주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글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간단히 버튼을 누르는 환경도 실제 보상에 버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보상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강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에서 나온 게 이제 금일 세미나에서 다룰 프리퍼런스 베이스 R을 이전 두 번의 세미나에서도 했지만, 오늘도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RL이라고 하면 다 잘 모르시던데, 다들 요즘 이제 DPO나 뭐 GPT 많이 핫하죠. 보통 그런 모델들을 학습할 때 RLHF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RLHF랑 PBRL을 일단 학습 방식만 보면은 거의 일맥상통하게 똑같습니다. 실제로 PBRL에서 최초로 나온 논문인 프리프 PPO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거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연어 처리에서 요약 또는 서머라이제이션에 접목을 해보고 이후 다른 태스크에도까지 접목해서 나온 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입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뭐 자연어나 이제 흔히 이미지 뭐 디퓨전 이쪽에서는 RLHF라고 많이 부르고, 뭐 제가 아는 요 소규모 로봇 다루는 요 분야에서는 PBRL이라고 주로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일 세미나에서 인스트럭터 GPT, 뭐 챗GPT, DPO 등 뭐 자연어 쪽의 RLHF나 디퓨전에서 RLHF를 적용한 논문인지 다루지 않고, 해당 논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PBR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어떻게 보상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강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BR에서는 요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라는 개념이랑 요 쿼리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는 어떤 에이전트가 어떠한 상태에서 행동을 했는지 일단 일련의 요런 시퀀스들을 말하는 게, 요런 시퀀스들을 말하는 게 이제 트레젝토리 세그먼트고요. 그리고 이 쿼리는 이 트레젝토리 세그먼트가 두 개 주어졌을 때 과연 얘가 좋냐 얘가 좋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RL의 학습 방식인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PBRL의 학습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RL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내가 시그마 제로로 가보니까 120점 받고 시그마 1로 가니까 300점을 받더라. 그리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게 만들자. 이렇게 좀 절대적으로 보상이 얼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PBR에서는 이 보상 정의하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1번이 0번보다는 낫더라 라는 요 정보에 대해서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선호 정보 또는 이제 프리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이 선호를 통해서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상태랑 액션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상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를 예측하는 게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프리퍼런스 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진 비교한 선호 결과에 일치하도록 보상을 할당하는 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컬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가 행동한 상태, 행동의 시퀀스인 두 트래젝토리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 그림 하나가 렌더링 된 거긴 한데 그냥 편의상 얘가 상태 및 행동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시그마 0번, 시그마 1번을 이 파란색 사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파란색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만약에 0번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전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레이블을 이렇게 1, 0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고, 나는 두 번째 게 마음에 들어라고 한다면 여기 0, 1 레이블을 할당을 하게 되고, 내가 봤을 때 둘 다 좀 비슷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0.5 대 0.5로 레이블을 주어서 어노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 이 두 개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랑 거기에 대한 레이블, 사람이 실제로 단 레이블이 있을 때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랑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 처음에 초기화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개별 상태 및 행동에 대해서 각각 보상을 다 예측을 일단 다 해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행동 쳐봤을 때 5점 주고, 여기 넘어졌을 때 일단 처음에 10점을 준다라고 예측을 하겠죠. 학습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때 요 트래젝토리 내에 있는 모든 개별적인 요 보상들을 다 합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합을 취했을 때 10점, 15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요거 가지고 흔히 이진분류하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을 씌워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제 얘가 확률함수가 되겠죠. 결국은 요 시그마 0번이랑 시그마 1번이 주어졌을 때 시그마 0번을 선택할 확률, 0번을 선택할 확률이라고 한다면 요 두 개에 대한 보상의 추정 합을 로짓 삼아가지고 익스포넨셜 치워진 게 이제 확률 로짓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측 확률 분포랑 실제 이 프리퍼런스 레이블이랑 같도록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러려면 가장 흔히 쓰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선호되지 않은 시퀀스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선호된 시퀀스에 대한 보상합은 높아지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함수로 학습을 하게 되면 굳이 보상함수를 막 복잡하게 물리적으로 설계할 필요 없이 이진 비교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를 토대로 강화학습 수식에 넣어서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강학습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는 방식이라 가지고 총괄적인 프레임워크 상에서는 크게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PBRL 프레임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오늘 세미나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남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전 두 개의 세미나랑 달리 오프라인 PBRL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화학습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 깊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니까 개념만 짚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온라인 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일반적인 강학습이라고 부르는 이 온라인 RL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기 위한 이 시뮬레이터나 환경이 존재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학습도 동시에 이제 진행하고 다시 데이터 쌓고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강학습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이 학습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터가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오프라인 RL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리즘 학습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는 없는데, 실제 우리가 산업에서 혹은 도메인 전문가가 로봇 등을 운영하면서 시연하면서 축적한 데이터가 있다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사전에 다른 에이전트 혹은 실제 로봇으로부터 수집을 하거나 전문가가 시행한 데이터 그런 거를 기반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에이전트를 학습하고자 하는 게 오프라인 RL 방법론입니다.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유발할까 싶겠지만, 강학습의 특성상 그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데이터가 학습에 따라서 계속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서 계속 학습에 사용하는 온라인 RL과 달리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이 오프라인 RL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나 또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문제가 좀 심해서 좀 더 현실적인 만큼 챌린징하고, 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다르다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오프라인 PBRL 알고리즘들은 어떠한 문제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RL처럼 시뮬레이터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대신 사전에 어떠한 로봇이나 게임 에이전트 등을 통해서 수집한 상태 및 행동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때 오프라인 RL보다 더 챌린징한 상황은 여기서 이러한 보상들까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연 데이터만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이 선호를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함수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 이 보상함수를 토대로 나머지 전부 쌓인 데이터에 대해서 보상을 다 레이블링을 다 해준 다음 이렇게 추정한 보상을 가지고 일반적인 오프라인 RL이랑 똑같이 학습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LLM에서 쓰는 RLHF 방식이 다 이러한 방식과 비슷한 결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수식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RLHF긴 하지만 주로 언어나 이미지 쪽보다는 게임이나 로봇을 움직이는 벤치마크에서 실험한 논문들, 방법론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의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에다가 실험까지 한 논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미나 및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밑줄 그어진 총 8개의 굵직한 온라인 PBRL 방법론들을 다뤄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퍼더하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인 오프라인 PBRL에서 체크한 3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다룰 이 논문들이 순서상으로는 지난 세미나보다 이전에 나온 논문들이긴 하지만 결이 좀 달랐어가지고 이번에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발표한 온라인 PBRL 관련 세미나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2개의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PBRL에서 선호 레이블링의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준지도 학습이나 준지도 학습을 적용한 서프라든가 아니면 자가지도 학습을 적용한 리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실제 레이블링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노이즈 프리퍼런스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작동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이즈 프리퍼런스를 필터링 하기 위한 라임 같은 방법론들도 있고, 로보틱스 벤치마크에서 하긴 했지만 언어나 이미지 등 다른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이제 있을 만한 문제 상황이고, 그렇게 쓸만한 테크닉들이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논문은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입니다. 2023년 ICR에 소개되었고, 현재 많은 오프라인 PBRL 논문들에서 비교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 PBR에서 현재 상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예측을 할 때 이전 시점의 정보, 즉 시계열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꼬집고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보상 함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기존 PBR에서 보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예측됩니다. 이제 각각의 상태 행동들을 전부 다 인코딩한 다음에 이게 이미지면 CNN 쓰고 벡터면은 MLP를 쓰겠죠. MLP를 통해서 개별 상태 및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전부 다 예측을 한 다음에 합해가지고 로지스로 해서 확률 함수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 PBR 같은 경우에는 요 현재 상태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 요 개별 보상을 예측할 때 이전 시점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PBR에서 썼던 방법론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강학습에서는 의사결정 문제를 조금 단순하기 위해서 현재 행동 결정할 때 이전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을 합니다. 저희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정책 같은 거 선택을 할 때 현재 상태만 보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전 시점이나 전에 어떤 거를 취했는가를 고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서도 바로 전 시점만 이제 보통 고려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전 거를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보통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상 함수까지도 원래는 마코비안으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는 이런 마코비안 리워드 펑션이 아니라 이전 정보까지 함께 반영해서 보상을 추정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예측을 할 때 이전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다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보상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논 마코비안 리워드 모델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PBR에서는 이 리워드 펑션이 다 그냥 단순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람이 선호 레이블링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트레젝토리 같은 경우에 얘가 계속 넘어지고 있다가 좀 일어서는 시점이네? 그리고 여기 가중치를 줘서 여기다가 레이블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중요한 시점에 가중치를 줄 것이다. 사람이라면 선호 레이블을 달 때는 모든 시점에 대해서 균일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레이블링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정보도 반영돼야 되고 가중치도 줘야 된다 라는 게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의 이제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원래 PBR에서 보상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 보상함수가 현재 상태 및 현재 액션에 대해서만 했다면 일단 여기서 시계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LSTM이나 트랜스포머 기반 12개월 모델을 써서 입력값을 이전 시점까지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상함수 입력값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전 시점 정보까지 다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시점에 대해서 그 시퀀스 내 모든 시점에 대해서 다 가중치를 줘가지고 가중합을 하자라는 게 이제 이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에서 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뒤에서 구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가 해당 수식으로 포뮬레이션 하기 위해 보상 함수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로는 이제 편의상 요 렌더링된 이미지가 하나로만 나와 있지만 이제 상태 행동으로 이루어진 시퀀스 얘가 상태 행동을 콘캣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이미지라면은 CNN 인코더를 태운 다음에 플래튼 해가지고 행동과 콘캣하면 되는 거고 둘 다 벡터면 바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는 요 트랜스포머 디코더 부분을 이제 GPT-2 형식의 커절 트랜스포머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는데 구조상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디코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태운 상태의 행동에 대한 요 인베딩 XT는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상태 및 행동뿐만 아니라 이전 상태 및 행동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반영한 인베딩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같이 양방향 어텐션을 모두 걸어주는 프리퍼런스 어텐션 레이어라는 것을 도입해서 가중합 ZI를 구합니다. 이 레이어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큰 차이는 없고, 원래 셀프 어텐션 할 때 퀄리티 밸류라고 부르던 것 중에서 이 V가 이제 가중합이 된 대상, 그러니까 그 R 예측 보상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 ZI의 합들이 여기서 바로 요 가중치 곱하기 보상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여기서 T라고 썼던 게 왜 갑자기 I로 바뀌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편의상 적은 건데, 우선 이 ZI라는 걸 하나 보자면, ZI는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T가 1부터 H까지, 길이 H까지 하고, 소프트맥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중치가 되겠고, RT 하고, 여기는 이제 I에 대한 쿼리, 그리고 여기는 K T 프라임 해놓고, T, 여기는 T 프라임은 1부터 H까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QI를 기준으로 다른 시점에 대한 다른 시점들에 대한 키 값을 이제 유사도로 구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시키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소프트맥스까지 하면 이 부분이 가중치가 나중에 될 건데, 그래서 RT로 곱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ZI는 원래 RT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ZI를 모든 시점에 대해서 이제 더해볼 건데, 자, 이제는 요 ZI를 모든 시점에 대해서 그냥 평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얘는 플러스면 H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H까지, 그리고 여기 다시 T는 1부터 H까지, 그리고 소프트맥스 QI, 그리고 여기 일단 KT 프라임, T 프라임은 1부터 H까지, 그리고 T 이렇게 하고 이제 RT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시그마 순서를 한번 바꿔봅시다. 시그마 순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원래는 T에 대해서 먼저 썸하고 I에 대해서 나중에 썸하는 거를 순서만 바꿔보겠습니다. 순서만 바꿔서 얘를 쓰면은 T는 1부터 I는 1부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얘가 이제 WT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ZI의 썸은 결국은 H분의 1 곱하기 T는 1부터 H까지, 그리고 WT, RT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I에 대해서 썼지만 이제는 요 I에 대한 썸을 해보면은 결국은 요 R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예측 보상에 대한 게 이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한 가중치 부분들이 이제 이 가중치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뭐 h는 빼도 되겠죠. 이제 h분의 1을 빼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텐션을 주는 기준을 뭘로 보냐에 따라 이제 바뀌는 겁니다. 뭐 zi 기준에서는 원래 z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받는 어텐션을 받는 입장에서 얼마씩 가중치를 주냐 요 기준으로 원래 썼던 거라면, 나중에 이제 t에 대해서 쓸 때는 이제는 어텐션을 주는 요 xt 기준에 대해서 쓴 게 요 식으로 변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지 솔직히 그냥 썸하면은 다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뒤집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태 행동에 대한 시퀀스를 디코더에 태워서 요 XT가 나오게 되면 요 XT는 결국은 여기 위에처럼 결국은 시계열을 다 이전 시점을 다 반영한 인코딩이 되는 거니까 시계열성을 반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ZI를 썸하게 되면은 보상의 가중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XT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계열 정보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ZI 합이 곧 보상의 가중합과 같기 때문에 여기 그냥 디코더 태우고 인코더 태운 거를 그대로 썸해서 로짓으로 해서 확률 함수를 구축해주면은 이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에서 제한하는 요 수식과 똑같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최종 학습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은, 일단 스테이지 1에서는 저희가 원래 레이블이 없는 보상이 없는 요 에피소드들 데이터들, 요 데이터들 중에서 길이를 길이를 이제 h씩 잘라가지고, 길이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어노테이션을 해주면은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프리퍼런스 데이터가.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는 요 방식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MLP하고 그냥 썸하는 방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학습을 했다면, 이 구조만 그대로 이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로 바꿔주면은 요 수식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도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제 이 리워드 함수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보상을 예측할 때는 요 가중치를 쓰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일단 프리퍼런스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실제로는 나중에 이렇게 학습이 된 다음에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상을 예측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그 레이블이 없는 곳에다가 리워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의 밸류를 예측하는 부분, 보상을 예측하는 부분으로 보상을 다 쭉 레이블링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나렐 알고리즘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IQL이라는 이제 방법론을 쓰게 되는데, IQL은 실제로 이제 그 V라는 함수랑 Q라는 함수, 파이라는 함수를 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학습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그냥 여기가 원래 실제 보상이었던 부분인데 예측 보상으로 바꿨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왜 이런 수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ICNR 2022에 나왔던 페이퍼니까 이 페이퍼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제한 방법론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선택한 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D4RL이라고 이제 오프라인 RL을 위한 이제 벤치마크 셋인데, 여기서는 뭐 4족 보행 혹은 2족 보행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뭐 로코모션 태스크, 그리고 4족 보행 에이전트가 이렇게 미로를 지나서 목표 지점으로 가는 엔트메이즈 태스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D4RL이고, 그리고 추가로 로봇 팔로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를 옮기는 등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봇슈트 벤치마크에서도 일부 가지고 와서 실험을 했고요. 비교 방법론으로는 이제 트루 리워드를 통해 학습한 IQL이 당연히 어퍼바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레이블을 다 만들어서 구축한 프리퍼런스 데이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였는데, 기존의 마코비안 리워드 펑션, 즉 독립적으로 상태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을 이제 로어 바운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퍼 바운드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NMR 같은 경우에는 논 마코비안 리워드 펑션이라고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랑 비슷하게 시계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LSTM 기반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했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코모션 태스크 4개, 엔트메이즈 태스크에서 데이터셋 4개, 그리고 로보슈트 태스크에서 데이터셋 4개를 이제 저자들이 직접 선호도 레이블링한 데이터셋 가지고 실험을 했고, 제안하는 요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요 친구가 우수한 성능을 나머지에 비해서 잘 보이고 어퍼 바운드인 IQL에 근접했다라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에서 선호도 레이블에 대해 어떻게 가중치를 주었는지 나타낸 그림인데, 요 좌측 A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시점별로 받은 보상이 여기 보시면 단위가 0.2, 0.4, 0.6 이렇게 돼 있죠. 점점 우상향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상을 계속 잘 받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중치를 시각화한 건데, 이 거미 에이전트가 요 시점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선호를 했을 것이다 또는 보상을 높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요 시점을 저자들이 보니까 요 거미 에이전트가 요 지점에서 이렇게 코너링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는 이벤트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여기는 보시면 다 리워드가 다 0.01 미만이죠. 0.01 미만인 애들인데 왜 이렇게 적은 보상을 받았냐, 요 끝에 뭔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 봤더니 요 거미 에이전트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시점이 왔다.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사람이 여기를 보고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성적으로 제한 방법론의 효과를 잘 보여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으로는 바로 다음에 개최된 탑 컨퍼런스인 닙스에 발표된 DPPO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보상함수 없이 에이전트를 직접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2023년도 닙스에 발표된 본 논문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여담이지만 그게 바로 LLM에서 RLHF를 공부하신 분들을 아실 만한 DPO라고 있죠. LLM에서 이제 RLHF 쓴 거. 근데 얘랑은 완전 다릅니다. 얘는 이제 로봇 쪽에서 쓴 거고, 그리고 DPO는 이제 언어 모델 쪽에 쓴 건데, 그리고 학습하는 오브젝티브 펑션도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근데 보상함수 없이 학습한다는 공통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고, 그리고 DPPO에서도 언어 모델 도메인에서 기존 인스라프 GPT처럼 보상함수를 학습시키고 PPO를 학습시키는 방식보다 자기네 걸 썼더니 더 잘 나오더라 라는 실험을 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 방법 써도 괜찮을까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 이그젬플은 바로 여기 오른쪽과 같은데, 기존의 보상함수를 학습하고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 가지고 보상함수를 학습하고 얘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요 투 스테이지 방법론은 보상이 없는 다른 데이터에도 결국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없는 다른 리플레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에도 다 예측을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예측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만 가지고 보상함수를 학습을 시키기가 어렵고, 여기서 만약에 보상함수가 잘못 학습돼 버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처럼 실제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호퍼라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예측 보상과 실제 보상에 대해서 이제 3포를 찍어봤는데, 원래 만약에 잘 예측이 되었더라면은 요렇게 3포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보면은 분산이 되게 크죠. 굉장히 예측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고 얘를 학습시키는 여기서 오류가 2번 생길 수 있으니까 학습을 2번 거치지 말고 그냥 선호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자라는 게 저자들의 모티베이션입니다.
DPPO의 목적은 여기 적힌 것과 같이 이제 전체 함수 파이가 취하는 행동이 뭐 선호도가 높은 트래젝토리는 가깝게, 선호도가 낮은 트래젝토리만을 멀게 가이드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정책 함수랑 이 정책 함수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정책 함수랑 이 트래젝토리 세그먼트 간의 거리, 요 시퀀스 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겠죠. 우선 다음과 같이 길이가 h인 트래젝토리 세그먼트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요 그림 하나를 이제 상태 행동이라고 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설명의 편의상 이제 이미지를 상태, 그리고 행동을 이렇게 벡터 모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다 취했느냐라는 요 시퀀스가 주어져 있고, 현재 우리의 정책 함수에 요 상태를 입력을 해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다른 에이전트든 어디서든 이제 나왔던 현재 상태에서 옛날에 요렇게 행동을 했던 시퀀스가 있어인 거고, 정책 함수는 나라면 요 상태에서 요러한 행동을 취할 거야 라는 요 시퀀스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방법론들은 보통 상태를 넣으면은 제가 가능한 행동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상태를 넣으면은 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스토캐스틱 폴리시라고 부르는데, DPPO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입력받아가지고 바로 행동이 뭐 몇이다, 뭐 0.7이다, 뭐 또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선택했다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들이 스토캐스틱 폴리시 써봤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 동일 상태에 대해서 기존에 선택한 행동들과 현재 우리가 선택한 행동들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제곱해서 평균해주면 L2 디스턴스가 나오겠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 정책 함수와 트래젝토리 간의 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래젝토리도 마찬가지로 나라면 요 상태에서 요런 행동을 취했을 거야 라는 액션의 시퀀스를 현재 폴리시를 통해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차이와 이제 제곱을 통해서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첫 번째 게 선호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요 디스턴스를 작게, 요 디스턴스를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DPPO입니다. 자, 이제 거리를 정의했으니까 손실함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손실함수는 앞서 설명한 PBR의 방법들과 비슷하게 이진분류 소프트맥스 함수와 비슷합니다. 우선 하이퍼스피어 상에서 다음처럼 시그마 제로랑 시그마 1이 있고 둘 중에 시그마 제로가 선호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원래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기존의 보상함수에서는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거리는 원래 짧을수록 좋으니까 짧을수록 높은 로짓을 가지도록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스코어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스코어 펑션은 뭐냐면 현재 폴리시랑 시그마 제로, 시그마 1이 주어졌을 때 현재 정책 함수가 전자에 있는 시그마 제로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확률이고, 이는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률 함수를 실제 선호 레이블과 가까워지도록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정책 함수가 선호 데이터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게 DPPO의 이제 학습 방식이고요. 이게 초기 버전이고 여기서 이제 더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요 해당 스코어 펑션 수식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해당 수식은 이제 요 두 개 사이의 상대적인 선호도는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요 하나만 두고 봤을 때 개별적인 트래젝토리가 현재 정책 함수와 얼마나 먼가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엔 제가 여기 거리 3짜리, 여기가 거리 3짜리가 있고 여기 거리 5짜리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에 대한 스코어 펑션 해서 3짜리를 선택할 확률이 0.88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반대로 13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을 때 15짜리 트레젝토리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둘 사이에 대한 스코어 펑션도 똑같이 0.88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 둘 사이의 실제 그 차이는 요 둘 간에는 미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13에 해당하는 트레젝토리 자체가 3에 해당하는 트레젝토리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요 스코어 펑션이 0.88보다 작아져야 되는 게 원래는 더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페널티를 부과해서 요 스코어 펑션을 낮추게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저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그 전자 말고 후자 쪽 텀에다가 이 람다라는 걸 곱해주게 되는데 이 람다의 0과 1 사이의 값인데 요거로 도입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코어 펑션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 람다가 없으니 이렇게 둘 다 0.88, 0.88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람다를 0.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0.37이 나오고 얘가 0.04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클수록 스코어 펑션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트레젝토리가 멀어질수록 스코어 펑션도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스코어 펑션 원래는 단순 소프트맥스였다가 이제 비대칭적인 로스를 써가지고 정책 함수를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DPPO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DPPO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도 이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앞서 설명했지만 보상함수를 학습시키는 투스테이지 방법론의 경우 보상함수를 학습시키긴 어렵지만 리워드가 없는 다른 데이터에 예측값을 부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DPPO 같이 선호 데이터로 직접 정책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론은 선호도 레이블이 없는 다른 데이터를 추가로 쓸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PPO는 다른 방법론에서 보상함수를 학습한 것과 비슷하게 프리퍼런스 프레딕터라는 거를 이제 별개로 선호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한 후 언레이블드 쿼리,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 그냥 샘플만 해가지고 페어링만 맞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즉 이전에 저희가 보상함수 만들 때처럼 두 개의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를 입력받아서 이진 분류를 하는 모델을 학습한 건데 원래 저희가 그 시그마 제로, 시그마 1 있을 때 여기다가 보상함수 태우고 이 보상함수 각각을 다 죄송합니다. 이 개별적인 보상을 다 예측해가지고 개별적인 보상을 다 예측해서 썸한 거를 이제 확률 함수로 썼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인 보상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그냥 두 개를 바로 동시에 입력받는 뭐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하나 해가지고 얘가 0이냐 1이냐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의도는 알겠는데 이 프리퍼런스 트레딕터도 잘못 학습되면은 결국 투스테이지 기반 반복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개별적인 보상을 하나하나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각설하고 이 프리퍼런스 프레딕터는 선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선호도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 이 이진 분류기를 학습을 합니다.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리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파란색 텀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전체 데이터 중에 트레젝토리를 아무거나 추출합니다. 이제 레이블이 달려있진 않은 트레젝토리를 아무거나 추출을 해서 요렇게 트레젝토리를 하나 추출을 하면 여기서 살짝 오버래핑을 둬가지고 요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이렇게 약간씩 시프트를 주어서 요 두 개의 선호 차이는 없다, 이퀄하다 만들게 하는 텀입니다. 이거에 대한 로직 값과
빨간색에 대한 로직값과 그리고 파란색에 대한 이 로직값의 차이가 없다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확률 로직값이 0.5다 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텀 없이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로만 학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오버 컴피던스 문제가 흔히 저희 그 분류 문제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그게 발생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트레젝토리들에 대해서 이 예측 확률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본 건데, 이렇게 굉장히 좀 서로서로 비슷한 시퀀스인데도 어떤 거는 얘가 굉장히 좋아라고 예측하는 오버 컴피던스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스무딩 텀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 노란색 선처럼 비슷한 트레젝토리 간에는 이제 선호도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DPPO의 최종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DPPO도 어느 측면에서는 투스테이지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 우선 선호 데이터를 통해서 둘 사이의 선호도를 예측을 하는 이진 분류기를 우선 학습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일단은 전체 중에서 선호도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하고, 선호도가 없는 트레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얘 비교하고 이렇게 레이블이 다 달려있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뽑아가지고 여텀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프리퍼런스 프레딕터를 가지고 언레이블드 쿼리까지 그냥 랜덤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언레이블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앞에는 지도학습 부분, 지도학습이래. 그 DPPO 업데이트 펑션이 스코어 펑션 얘를 활용을 해서 요 선호 데이터만 가지고 원래는 예측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선호 데이터만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을 해가지고 실제 레이블이 아니라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한다. 픽스매치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오버 컨피던트한 샘플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PO에서는 다음과 같은 벤치마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앞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에서는 D4RL의 여기 집 로커모션 태스크, 그리고 원래는 D4RL에서 엔트메이지를 썼었다면은 로보슈트를 썼었더라면, DPPO에서는 이제 D4RL의 다른 데이터셋이 이제 프랑카 키친, 뭐 요 로봇을 움직여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열고 뭐 오븐에 불을 켜고 요런 걸 수행하는 태스크인데, 요거랑 이제 아드로이트 태스크, 손을 움직여가지고 여기 보시는 요 그림과 비슷하게 손을 조작해라, 요런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제 로코모션 태스크,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아드로이트,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키친에 대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 했고,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다 요 IQL이라는 거를 어퍼 바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에다가 IQL을 붙인 거를 비교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자기네 것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본 알고리즘을 CQL이라는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꿔서도 이제 CQL이랑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CQL 기반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까지 실험을 하였고, 보시면 뭐 다 DPPO가 우수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근데 DPPO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붙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하나, 그러니까 직접 정책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을 하나 직접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PO에 들어가는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센시티비티 분석도 실험을 하였는데, 람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코어 펑션, 이 스코어 펑션에서 이제
비대칭성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 나타내는 거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절대적 거리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였죠. 이 절대적 거리를 반영하면은, 즉 절대적 거리를 반영 안 한 게 요 람다는 1 요 부분인데, 얘를 그냥 어시메트릭하게 안 하면은 학습이 안 되는데, 어시메트릭하게 무슨 값을 주더라도 다 잘 나오긴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실험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프리퍼런스 프레딕터에서 그 오버 컨피던스를 해결하기 위한 요 가중치 누인데, 이것 또한 이제 안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는 무슨 값이든 쓰니까 다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논문은 이제 IPL, 인버스 프리퍼런스 러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수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또한 DPPO랑 마찬가지로 이제 닙스 2023에 나왔고, 동일하게 보상함수 학습 없이 정책을 직접 최적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PBR에서는 보상함수를 다음과 같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 각각의 상태 행동에 대한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개별 보상을 다 예측을 한 다음에 합해가지고 로짓으로 써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하는 거였죠. 얘가 확률 함수이고 요 로스텀이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잠깐만 조금 기억해놨다가 뒷장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인버스 프리퍼런스 러닝을 알기 위해서 앞서 설명하지 않았던 강학습에서 사용하는 V와 Q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학습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태가 주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때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 함수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학습해야 될 신경망이고요. 행동을 선택을 했으면 보상을 받고 그리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롤아웃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강학습에서는 T 시점부터 앞으로 받을 보상 GT를 추정을 하게 되고, 이를 더 높이는, 즉 최대화하도록 정책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T의 경우 여기서는 뭐 실제로 얘를 다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5 더하기 12 더하기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앞서서 설명 안 드렸지만 원래는 강학습 알고리즘에 리인포스라고 있는데, 이 GT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GT 로그 파이 ATST expectation 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내가 현재 상태에서 이 플레이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시점별로 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5, 12, 5, 마이너스 5 이런 게. 이 플레이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액션을 뭐 예를 들어서 0.3로 취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GT를 구해보니까 뭐 그럼 5 더하기 12 더하기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뭐 한 70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 스텝에 갔을 때, 그 다음 스텝 이번엔 내가 여기 ST 플러스 1에서 0.7의 확률로 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GT를 다시 구해보니까 요때는 또 마이너스 50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0.7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인데, 근데 이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은 이 GT를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크리틱처럼 추정값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얻기 위해서는 이 게임을 한 판을 끝까지 다 플레이 해가지고 실제값을 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끝까지 돌리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그런 환경이 조금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업데이트 주기도 좀 느리고 이래서 옵티멀 폴리시로 간다는 측면에서 바이어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T 대신에 요때마다 그냥 GT를 잘 추정하는 거를 넣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Q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GT를 이제 상태가 주어졌을 때 GT를 예측하는 V파이, 그러니까 요것만 주어졌을 때, 얘만 주어졌을 때 예측하는 게 V이고, 여기서 행동까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얼마 받을까를 예측하는 게 이제 Q입니다. 그리고 Q랑 V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 GT라는 식을 다시 써보면 요 부분을 묶어보면은 얘는 결국은 RT 플러스 1 감마 GT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익스펙테이션을 해주면은 얘는 실제 값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얘는 이제 V가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이 Q 같은 경우에 이 GT를 한꺼풀만 뻗겨가지고 RT 플러스를 여기 나오고, 그리고 다음 상태에 대한 텀들을 감마 V 파이 그리고 다음 상태로 넣어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Q와 이제 V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러워졌는데 결국은 Q파이 SA는 이 RT 플러스 1 더하기 다음 상태의 V의 예측값의 감마 곱한 것랑 기대값이 같다. 네, 자, 이제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 베이스를 토대로 IPL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원래 PBRL 수식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죠. 근데 얘가 2장 전에 나왔던 수식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등호인데 Q파이 SA는 등호로 일단 바꿨습니다. 원래는 등호가 아니긴 하지만 Q파이 SA는 R 플러스 감마 V 파이 S 프라임 다음 상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V 파이 S 프라임에 대한 텀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보면은 요렇게 보상 함수가 원래는 Q 빼기 다음 상태에 대한 V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텀이 기니까 얘를 그냥 이제 뭐 T 파이 Q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상은 결국 Q랑 V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보상에 대한 이 아래쪽 프리퍼런스 프레딕터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을 다 얘로 다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대체를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가 선호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는 보상 함수를 학습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건 V랑 Q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확률 함수를 실제 선호 레이블을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는데, 이때 업데이트 되는 게 얘가 아니라 이 보상 함수가 아니라 이 V랑 Q를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인버스 프리퍼런스 러닝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보상함수 대신에 그냥 V랑 Q를 학습하는 식을 요걸로 쓰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인버스 프리퍼런스 러닝이고, 그리고 이 인버스 프리퍼런스 러닝을 아까 설명드렸던 IQL이라는 오프라인 방법론에다가 적용을 해서 바꾸자면, 원래는 그 IQL 방식에서 이 Q 함수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업데이트할 때 이 보상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PBR에서는 뭐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같은 거는 얘를 예측값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버스 프리퍼런스 러닝에서는 요 텀을 전에 했던 것처럼 크로스 엔트로피로 바꿔주자. 근데 요 크로스 엔트로피 들어간 요건 뭐냐? 그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여기 들어간 이 D 파이 Q 같은 경우는 Q랑 V를 쓸 수 있게 된다. 요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 인버스 프리퍼런스 러닝은 IQL뿐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 RL 알고리즘 또는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데, 원래 이 IPL 논문에서는 IQL 베이스가 아니라 XQL이라는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이제 저자들이 원래는 기술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실험에서 다른 알고리즘들과 동일한 세팅하에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IQL 기반 알고리즘 결과를 같이 레포팅했었는데, 저는 이제 흐름상 그냥 얘를 뒤로 빼서 IQL 기반으로만 먼저 설명을 드렸고, 뭐 SQL 익스트림 큐러닝에 대한 디테일한 소식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얘 또한 이제 알고리즘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XQL이라는 알고리즘에서 Q 펑션을 Q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만 앞선 페이지의 걸로 바꿔주면 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L도 이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랑 이제 마코비안 리워드 펑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어퍼 바운드인 이제 IQL로 이제 비교 방법을 이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호퍼, 뭐 워커 이런 게 다 로커모션 태스크, 그리고 로보슈트 태스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TM 얘는 아까 전장에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할 때 설명드렸던 논마코비안 리워드 펑션 시계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 마코비안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 이 얘는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의 그 레포트가 된 거고, 얘는 저자들이 직접 어떻게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직접 돌린 건데, 이렇게 돌리니까 실제로 좀 더 잘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렉스라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면도 있고 해서 이번 세미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총 7개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또 이전 논문들과 달리 이제 메타월드 환경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선호도 레이블링에서 효과를 입증했는데요. 이 추후 세미나에서 다른 논문 소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이 오프라인 PBR을 썼던 D4RL이라는 이 벤치마크의 경우 알고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서 요즘은 오프라인 PBR을 또 작년 말부터는 D4RL 벤치마크를 이제 잘 쓰지 않고 메타월드로 좀 추세가 좀 변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DPPO, IPL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시계열 정보를 반영하여 보상함수를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 후속작인 나머지 뒤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함수 없이 직접 정책을 채석하는 방법론들이었습니다. 이거로 이제 1편과 2편에서 온라인 PBR 알고리즘 총 8개,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알고리즘 총 3개를 다루었는데, 다음 세미나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오프라인 PBR 논문들로 이제 CPL이라는 알고리즘과 리어라는 알고리즘을 하려고 했는데, 이 리어라는 방법론을 설명할 때 온라인 PBR에서 쓰는 이 식랭크라는 방법론이 좀 관련이 깊기도 하고 연결점도 많아서 오프라인 2개 그리고 온라인 1개 이렇게 총 3개 논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